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인의 실제 개인 소비는 4월에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1조 달러를 넘었고 평균 이자율은 레이건 대통령 시대 이후 최고인 24%입니다. 채무 상한선 협상에 대한 투표는 내일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척 우세합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친한 그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떡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원하는 미국 F-16 전투기를 터키에 팔고 푸틴이 싫어하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성사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보일 하이츠에 있는 차터스쿨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국의 3월 주택값은 2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오너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정도로 압박받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들이 관저에서 친구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뒤 총리의 정책 비서직에서 해고되자 세계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면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는 글렌데일도 그렇고 패사디나 길 거리마다 4월부터 보라색 자카란다 꽃이 피는데 꽃이 피질 않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이상 기온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름이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몇 개월 엄청 더울 것이라고 하는 일기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예보는 어떤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의 이제 실제 개인 소비가 4월 달에 3월 달에 비해서 0.5% 높아졌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또 내려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국 분들에게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 한인타운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원인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인 비교하는 그런 뜻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내려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전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되고 물건값이 여전히 비싸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와 같은 손에 잡히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뭐 보험 이런 그 서비스 상품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일 전까지 마켓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6월 달에 이자율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어쩌면 6월 달에도 이자율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딱 시간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네요. 연방준비제도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그 채무 상한선이 올라가지 않아서 파탄이 되면은 말 그대로 경제 아마겟돈인데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킴 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채무 상한선 인상안에 우리는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 하는 건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아마도 프리덤 코커스도 분열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왜냐하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같은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지금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지 않고 그에 비해서 이제 콜로라도주의 그 보버트 의원 같이 막 총 들고 의사당의 초선 의원 때부터 다니고 있었던 그 의원은 지금 팀 로이라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말하자면 리더죠. 이 프리덤 코커스의 리더가 기자회견하는 그 장소에 지금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그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가 50명 정도 많게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어제까지 뭐 적어도 10명 정도는 우리는 채무 상한선에 투표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던졌고 지금 그 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Conference right now has been torn asunder. And we are working hard to try to put it back together again this weekend by making sure that this bill gets stopped. I want to be very clear. Not one Republican should vote for this deal. Not one.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every one of my colleagues, be very clear. Not one Republican should vote for this deal. 네, 지금 그 프리덤 코커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앞에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이 내일 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리덤 코커스와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합의한 그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만이라도 이 그 연방 하원 의원이 하는 일에 반대해서 그를 끌어내리기를 원한다면 그 뒤에 절차가 들어간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일 자체를 우리가 킬해버리겠다. 그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도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프리덤 코커스의 칩 로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를 우리는 킬해버릴, 죽여버릴 그런 행동을 모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서 있는 같은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의 칩 로이가 가장 프리덤 코커스 가운데서도 이 채무 상한선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격인 그런 그 스캇 페리 펜실베니아의 의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본인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것 같고 그러므로 프리덤 코커스도 분열됐다 하는 얘기는 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이 채무 상한선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찬성표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 같은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해서 이제 다른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뉴스부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측에서 비난받고 있죠. 케빈 메카티는 왜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예산을 한 정부 지출을 25%는 삭감해야지 되는데 그냥 앞으로 2년 동안 그대로 놓는 것으로 하고 이 협상안을 매듭지었는가 하는 게 이제 프리덤 코커스 같은 데에서의 비난이고 지금 민주당의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니 그렇다고 푸드 스탬프 받는 사람들 일하는 나이를 50살에서 54살로 올리고 그리고 또 기간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다음에 다시 투표를 해서 이게 안 되면 또 그러한 그 혜택이 삭감될 수도 있고 이게 부자 나라 미국에서 할 일이냐 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투표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채무 상한선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9페이지짜리 내용을 다 읽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방비는 올해 3% 늘리고 국방비는 줄이는 게 없습니다. 다만 국방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많이 그 푸드 스탬프나 사회복지 혜택을 비롯해서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학자금 그 융자 탕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이것 지금 그 공화당에서는 다 없애버려라 했는데 이것은 협상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하게 될 테고요. 민주당이 원했었던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 없습니다.
클린 에너지,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을 없애기를 바랬지만 이것도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최근에 신청을 해서 돈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기금이 있는데 뭐 기금이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돈이 남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300억 달러가 이제 그대로 이것을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제 지출을 옮기게 됩니다.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있죠. 메디케이드, 내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의료 혜택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보는 것,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해서 그대로고요. 메디케이드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기금도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늘려서 세금을 막 탈세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 부자를,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0억 달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다 줄어든 게 아니라 8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케빈 메카티 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어쨌든 줄였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화당과 민주당 다 좋아진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 프로젝트는 양당에 다 쉽게 민주당을 위한 그 친환경 에너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광고를 들으셔도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대신에 반대로 영 반대편인 석탄, 뭐 오일 프로젝트 같은 것도 관료주의에서 좀 빨리 뭔가를 건너뛰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의 멤버들이 반대표를 던져도 한 케빈 메카티 그 하원 의장은 95%가 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60표 정도는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222명이니까 그 가운데서 60표, 민주당에서 극좌에서 반대표가 나온다 할지라도 민주당에서도 213표 가운데서 반 이상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계산 자체가 하원에서 과반수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218표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미국이 이 경제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해서 통과되고, 상원은 3분의 2면은 60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51표, 버니 샌더스 무당파까지 합쳐서, 무소속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49표인데 상원은 하원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공화당이 특히 미치 매코넬이 하원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의회가 극좌, 극우로 분리가 됐고,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뒤에 그 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인 하원 의장, 당이 다른 야당의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이 2월 달부터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꾸준히 그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만나야지 될 때 만나서 뭔가를 이뤄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분열이 심한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이 아무리 넓고 깊이 그 홀이 파졌다 할지라도 중도가 많은 겁니다. 아직은 중도가 많아요.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도 민주와 공화보다는 중도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중도파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한번 채무 상한선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그 소용돌이를 겪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가능성은 둬야 되지만요, 통과될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 뉴스는요, 참 왜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교회에서도 그렇고 밉기는 하지만
같이 손잡고 가야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운데 손을 잡아야지 되는 게 뭐 성숙한 국가로서의 태도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는 뉴스 속에서 형이 상학적인 것 같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뉴스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재미로 느끼고 배울 것인가 하는 이슈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개인 관계와 같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결선에서 이겨서 뭐 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미국은 그가 당선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터키가 워낙에 그쪽 지역에서 군사력도 강하고, 나토에서 뭐 나토는 누가 들어간다 멤버로 할 때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터키가 지금까지 스웨덴을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게 나토 동맹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 걸리는 겁니다. 에르도안. 물론 또 터키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에르도안이 점점 독재를 해서 이제 25년까지 집권하는 게 확보가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갈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에르도안은 참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터키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제국이었는데 하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리 경제가 나쁘고 뭐 리라 화폐가 막 최고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지진이 나서 5만 명이나 숨지고 하는데 본인의 잘못도 물론 크고요. 그런데도 터키는 정말 대단한 국가였어. 세계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볼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터키의 남부고 시리아의 북부인 쿠르드족이 우리 터키를 너무 위협을 해. 그런데 야당 라이벌이 쿠르드족과 이렇게 딱 손을 먹고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막 불안한, 겁을 주는 안보 이런 것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에르도안입니다. 물론 법원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모든 정치인들을 다 본인의 손 안에다가 쥐고, 미국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독재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운 놈이 힘이 있을 때는 떡을 하나 더 준다가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해서 미국은 재선 축하합니다 하면서 떡을 주기로 결심을 했죠. 그 떡이 F-16, 터키가 그렇게도 원하던 미국의 전투기입니다. 이걸 미국 대통령이 팔기로 거의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스웨덴을 지금 반대하니까 나토 가입하는 거, 이게 이제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나토에 가입하는 표, 그걸 확보받지 않고 미국이 터키에 F-16 전투기를 팔 리가 없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주는데 F-16 전투기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바꾸려는 겁니다. 미국도 아닌데 그 미국의 이상이 스웨덴에 의해서 중립국이었던 곳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리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중립국에서 이 군사 동맹체인 나토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미국 전투기 팔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터키와 미국의 전략.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고요. 해서 터키는 최근에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S-400 영공 방어막을 사들였거든요. 아주 터키가 묘한 나라예요. 터키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팝니다. 터키의 무기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미국이 F-16 전투기를 팔고 대신에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고, 이게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7월 달에 나토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 딱 국민이 그 나라만큼 그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섣부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터키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사람들의 트렌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피상적으로 터키 밖에서 많은 매체의 보도, 뭐 미국, 영국 등등의 것을 뭐 중동에서 나오는 것도 쭉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모른다 하는 것이,
한 반나절이 되면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터키에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에르도안에게 찬성표를 많이 던졌거든요. 아니 어찌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밖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처음에 에르도안도 정치인이 될 때는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운의 푸른 꿈을 꿀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에 가득 차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이 더 독재자가 된 것은 2016년도에 쿠데타 시도가 있은 그 뒤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정치와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이야 엘리트들이 그 블루칼라 당신들을 생각을 안 해. 지들이 뭐 잘났다고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그 블루칼라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막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의 구세주네 하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에 대한 그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싸구려 말 같은 것을 하진 않았지만 터키가 엘리트들만 말이야 막 이렇게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엘리트들은 스카프도 벗으라고 하고 이 에르도안이 집권하기 전에 이제 뭔가 엘리트들이 집권을 할 때 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면서 무슨 여성들을 스카프를 머리에다 써야지 되고 이런 것 없어야 돼. 그런 스카프를 쓰거나 하면은 그 여성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었습니다. 그걸 에르도안이 풀어 헤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스카프를 쓰는 자유. 어떤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막 왕족 여성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 여성들도 있지만 어떤 여성들은 스카프를 쓰고 누구에게 복종당한 게 편한 여성들도 있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에르도안이 우리를 지켰다 하면서 엄마와 딸이 스카프를 다 뒤집어 쓰고 투표장에 가서 에르도안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카프를 벗어 던진 다른 여성들은 반대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면서 그런 여성들을 비웃고 이게 이제 터키의 내부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열의 그런 것들은 이 쿠르드족 위험해. 터키 국가가 먼저지 뭐 국가 이외에 뭐 경제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국가가 없으면 이걸 기가 막히게 에르도안이 아주 잘한 거죠. 종교와 민족주의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그에 비해서 케말 킬릭다로글루라는 이 후보는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에르도안은 딱 카리스마는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없고 이 사람이 무슨 뭐 그냥 종교에 특히 심취하지 않은 사람들 막 하는 그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원래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 시장 출신의 그 사람은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발을 묶어버리고 대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많지 않고 또 하나가 투표권은 없다 해도 터키라는 나라가 그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나라인 만큼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관대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아래 국경에 있으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400만 명이나 받아들였어요. 터키가. 다른 무슨 유럽에서는 난민 안 받아들이고 선진국들이 터키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할 때 터키는 이건 아니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에르도안 때에 400만 명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는 저 난민들을 시리아로 다 쫓아버리겠다. 물론 에르도안도 나중에는 난민을 따로 수용하는 수용 시설을 만들겠다거나 이러한 공약은 했지만 그래도 난민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같은 난민에 대한 관대함이 또 이 에르도안이 표를 얻는데도 좀 어떤 그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법적으로 뭐 은행도 장악을 하고 이 같은 그 에르도안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터키를 본인의 마음대로 이제 더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터키 국민들은 개별적으로는 나는 스카프를 쓰고 살고 싶어. 스카프를 벗는 게 아니라 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에게는 자유를 줘서 그 여성들의 표는 받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주의와는 터키 국민은 거리가 이제 더 멀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사람들이 투표에 굉장히 많이 이번에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89%.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평한 선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만 틀면 뭐 에르도안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민영 그런 그 미디어의 그 사주의 오더로 막
에르도안만 나와서 선전을 해주고 국영방송도 물론이었고 그런 점은 있지만 시민 감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감시단이 이건 부정선거가 있나 없나를 철저히 감시했기 때문에 뭐 52%대 48% 정도 되죠. 그 라이벌이 받은 표가 그 정도의 표 자체는 투표 자체는 부정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이 됐어도 미국에서는 또 다른 항상 이 선진국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한 곳에 다 그 올인하지 않습니다. 올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올인을 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확실한 데는 올인을 하지만 저렇게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상황에서는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third 그런 플랜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F-16기를 지금까지 터키에 안판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스웨덴 왜 나토 가입 안 해주는가 우리가 팔게 해줘 했으면은 이번에 쓸 카드가 없었잖아요. 그때 시간상으로 미리 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외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가볍고 아주 즐거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참 정말로 살아날 길이 있는 거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보일하이츠 하면은 뭐 보일하이츠에도 부자들이 사는 곳이 뭐 드문드문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보일하이츠에 있는 차터스쿨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교에 입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차터스쿨은 2015년도에 설립했고요. 차터스쿨 이름이 뭐든가요? 칼리지 게이트로 기억이 되는데요. 칼리지 게이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리지 게이트 맞네요. 그런 학교에서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45명이 학생인데 이 학생들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고 싶다 하는 아름다운 희망이잖아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대학교 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45명 학생들은. 그래서 딱 그 차터스쿨이라는 게 공립학교는 아니면서 그 지원은 교육기금은 받으면서 학교의 목적에 맞게 어떤 때는 뭐 성적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 지역에서 뭔가 목적에 맞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차터스쿨이잖아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래서 혁신도 나오고 실험적인 방법도 나와서 특별한 학생들에게는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학교는 등록금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원이 있으면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부모님들도 다 일하러 가시고 허드렛 일하러 가시고 집에 가면 뭐 먹을 간식도 없고 이런 학생들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지원이라는 게 교육계에서 커리큘럼 그 학생들에게 맞는 선생님은 이때 아주 좀 온정적이고 열정도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학생 자신의 나는 우리 부모의 가난의 대물림 받지 않을 거야. 난 대학에 갈 거야 하는 그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계속 학교에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살의 학생들은요. 집에 가면은 거의 그 스페니쉬를 얘기하고요. 저소득층이고요. 교장 선생님 헥터 알바라도라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세대 간의 빈곤의 고리를 끊는다 해서 이 45명이 4년대 대학교에 전부 합격을 한 것은 물론이고 장학금도요. 45명 한번 나눠보세요. 한 학생이 평균 얼마 갔나? 이미 63만 달러를 확보를 했습니다. 63만 달러를. 어떤 학생도 환영한다고 하고 집 코드도 상관없이 해서 지금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디엔가에는 다 이렇게 의지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칼리지 게이트라는 보일하이츠에 있는 차터스쿨의 스토리였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요. 우선 3월 달에 주택값이 2개월 연속 올라갔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S&P 500
케이스 쉴러 가장 그 유명한 데이터죠. 보면은 2월 달에 비해서 0.4%가 올랐고 계절적인 요인 다 감안해서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전국적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3월에 집값은 0.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개월 연속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값이 회복되네 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지난해 6월 달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모기지 이자율도 그렇고 6월 달에 이자율을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경제가 약한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실물로 느낄 때도 조금 다르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확실하게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해서 변경은 있을 테고 앞으로 몇 개월도 조금 지켜봐야지 된다는데 분명한 건 분명히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인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뭐 이자율도 그렇지만 뭐 팬데믹이 끝나면서 뭐 생긴 일들 등등도 있을 테고 해서 가장 집값이 많이 인상한 곳은 마이애미랍니다. 마이애미는 8개월 연속 지금 좋다고 하거든요. 새집 단독주택 판매가 4월 달에 3월에 비해서 4.1%가 증가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 항상 집값이 수요와 공급인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집을 잘 안 짓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먼트를 뭐 콘도미니엄 같은 것을 오피스를 개조한다던가 이런 것은 해도 단독주택을 잘 안 짓는데 이렇게 괜찮다 하는 느낌이 오면 주택업자들도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많은 주택이 지어질 것이다. 아직도 몇백만 채 정도는 700만 채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기보다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이 이제 점점 불만도 많고요. 내가 은행 믿고 장사 못하겠어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당연하죠. 3월 초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파산이 있은 뒤에 은행들도 겁이 나니까 중형은행과 중소기업을 주로 이제 딱 포커스를 두면서 보도한 기사거든요. 악시오스에. 그러나 그 중소기업을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그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한국 분들도 대강의 흐름이 이렇게 가구나 하고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율이 워낙 높은데 빌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은행도 이유가 있죠. 회수율 걱정하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전혀 다른 형태의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은행의 47%는 작은 그런 그룹의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에 대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한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런 답변이 22%였거든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77%가 자금 그 융통성 같은 것을 걱정한답니다. 뭔가를 자금 융통성을 걱정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서 지금 매달 들어가는 어디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배보수공사처럼 스몰 비즈니스도 조금이라도 뭐 한 10년쯤 됐다 하면 조금 안에도 조금 바꾸고 뭐 색이라도 좀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야지 된다는 필요를 느끼실 것 아니겠어요? 성장.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것을 가져다가 은행에서 돈 가져다가 메우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금 융통성에 대해서 77% 나 할 수 있어 했는데 지금은 77%가 걱정을 한다는 거죠. 융자 받으려고 오랜 동안 거래해왔던 은행 이외에 다른 많은 곳에도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전에 3개월에 끝났다면 지금 7개월에 끝나지도 않고 자료를 엄청 많이 서류를 요청하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요. 이건 이제 한국 분들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은 직원이 500명 미만인 비즈니스가 미국 GDP의 4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의 융자 옵션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뭐 아주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회사에서 뭔가가 타이트해지면 직원들에게도 뭐 좀 후하지 않게 되고 직원들도 줄일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한국 분들이 하시는 식당 같은 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개인 그 경제로 오면은요, 미국의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1조 달러를 넘었고 평균 이자율은 24%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레이거노믹스 그 레이건 시대 이후에 최고랍니다. 이자율이 24%인 게요. 참 팬데믹이 있고 나서는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크레딧 카드를 안 쓴다. 돈이 많으니까는요. 경기 부양책으로 뭔가를 많이 줬으니까 크레딧 카드를 이자율 내고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는 이자율을 줄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돈이 없어서 쓰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서 24%까지 됐다는 얘기인데 평균 미국 가정이 크레딧 카드 빚이 $10,000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2030년까지 다 갚는다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자율이 24%일 때 한 달에 페이먼트가 $10,000를 꾸면은 $250를 내야지 2030년도에 $10,000를 다 갚는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갚고 보면 나는 돈을 $10,000를 빌렸는데 내가 갚은 돈은 $2318가 된답니다. 빌린 돈보다 2배 조금 넘네요. $318 더 많네요. 이렇게 해서 20% 이상의 이자를 갚으면서 돈 모으기는 정말 힘들겠죠.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렇게 $10,000, 9,860억 달러, $10,000, 가정당 $10,000고 이제 9,860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2년 전에는 몇 분의 1입니까? 2,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다른 예측은 연방준비제도 아니고 뭐 월렛 헙이라는 데서는 1조 2천억 달러는 크레딧 카드 빚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밸런스 많이 줄어들더니 everything is tur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제 그 올림픽에 있는 칼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을 했으니까 조금 늦은 점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가려고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꽉 차서 이제 저는 혼자 갔으니까 좀 자리를 좀 양보하고 이래야지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몇 개월을 안 가다가 그 가게를 갔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외국 손님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외국 손님이 늘어났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전에 몰랐었던 굉장히 푸짐한 메뉴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국수집인데 막 남의 옆집 걸 보니까요. 왼쪽 옆집, 오른쪽 옆집을 보니까 오른쪽 옆집에는 2테이블이 다 바뀌었는데 제가 먹는 동안에 끝 무렵과 시작 무렵인데 보니까 다 외국 손님인데 무슨 큰 뭐 세수대야만큼 큰 그런 곳에 해물도 들어있고 하는 빨간 칼국수와 또 어떤 그 외국분은 한국분이 아닌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뭐 인삼 삼계탕도 드셨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구찜을 턱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젊은 팀이니까 뭐 냉면도 어제 추웠는데 냉면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전에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푸짐하게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요즘 뭐 식당에 손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식당은 전보다 더 많아졌네 하면서 처음에 그 식당이 오픈할 때 저는 이제 그 식당의 칼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선전하는 가게는 아니에요. 왜 좋아하냐면 국물이 맑아서 좋습니다. 저는 국물이 맑아서 좋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맛으로 승부를 한 거예요. 이 식당은 맛으로 승부를 하니까 처음부터 막 외국 손님에게 선전하고 했으리라고는 짐작 안 되는데 요즘 한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버티고 점점 사람들을 축적해 나가고 손님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외국 손님이 와서 외국 손님이 외국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막 푸짐하게 막 아구찜까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메뉴도 많이 개발을 했고요. 저도 혼자 가서 미안하니까 그 수제비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런데도 저는 멸치 수제비 먹거든요. 충분한데도 묵무침을 시켜서 묵은 이제 몇 점 먹다가 집에 가져갈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전보다 손님이 훨씬 많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럼 이 식당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처음보다도 메뉴도 더 많이 개발이 됐구나. 그리고 재료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양도 엄청 많이 주는구나. 정말 먹는 것이 인심이 넉넉해서 누가 와도 배부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식당의 경우에 음식에 자신이 있으면 처음에 손님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가야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도 손님이 안 오면 뭐가 잘못됐지 하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항상 뭐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도 야 전보다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하는 식당도 있다는 말씀 좀 많이 드렸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홍보를 들으면서 아니 칼리지 게이트의 학생들이 차터스쿨 학생들이 대학교에 전부 입학했다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제가 지금 전화번호는 못 외우는데요. 7월 15일에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장학금도 드립니다. 그날 선물도 많이 드리고요. 오셔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군다나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이 아직까지 뭐 요즘은 뭐 대학교에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내 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대까지 다 보장된 사람들이고요. 교육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적절하게 남이 받는 만큼은. 그래서 저희 교육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것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큰아들이 정책 비서관이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영국의 BBC 방송, 가디안 전부 보도를 하거든요. 우선 내용이 뭐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총리실 관저에서 개인 파티를 했다 하는데 사진 자체에는 뭐 막 파티를 하고 이런 사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 하는 이유인데 32살이에요. 소타로라는 이 정책 비서관이 관저에서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어요. 이 계단에 요즘 그 디플로맷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그게 또 일본에서의 그 관저의 레드 카펫이 너무 상징적인 것이고 그 빌딩 자체는 100년도 더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저로 쓰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 그래서 그 레드 카펫에서 항상 총리가 내각을 임명을 하면은 거기서 사진을 찍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랬고 아베 신조도 그렇고 거기서 바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아들이 철없이 친구들이랑 떡하니 사진을 찍었고 본인이 맨 앞줄 제일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총리인 것처럼. 그리고 또 친구들이 2명이 한 사람 여성 한 사람 남성이 연단이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는 그 연단에서 마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한다던가 아니면 레드카펫이 계단이니까 높은 계단이니까 거기서 이 아들이 쫙 누워서 이렇게 셀폰으로 사진 찍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일은 부적절하다 하는 건데 이 아들은 32살이에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뭐 수행해서 뭐 영국의 런던을 간다던가 하면은 관용차를 타고 본인이 막 관광을 다닌다던가 파리, 런던 이런 데서 아니면 또 누구에게 줄 선물을 런던의 막 최고급 백화점에서 뭐 산다던가 그건 뭐 능력이 있으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막 계속 이렇게 이렇게 세습되잖아요. 어떠한 정치적에서 어제 오늘 미국에서 그 석세션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것이 굉장히 화제인데 이 석세션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도 그랬고 기시다 후미오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전부 이제 정치인이었잖아요. 해서 아들도 이렇게 고용하는 게 전에는 무역회사 다녔는데 이렇게 고용하는 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흔치 않는 일은 아닌데 일을 잘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됐다 해서 더군다나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얻어간 성과도 크고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뭔가 또 잘했고 게다 대고 마지막에는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초대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들이 이 같은 스캔들을 내서 다 큰 아들이 32살 아들이 아버지의 그것을 싹 깎아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세계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이나 하원 의장이 어떻게 하면 내일 채무상한선 이걸 통과시키는가 열심히 일을 할 테고요. 그 밖에도 중요한 뉴스 너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자꾸만 뭔가를 혼돈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있어야지 돼 말아야지 돼 하는 그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재판관들을 그 판사들을 굉장히 지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